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한 2 제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우리말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역사 국어사의 시대 구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국어의 역사를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과거나 미래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어느 시대로 가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대화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궁금하다면 국어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언어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음운, 문법, 어휘 등이 변화하는데 음운, 문법, 어휘 등이 변화한다. 이 변화한다라는 게 바로 국어사의 시대 구분의 기준입니다. 시대 구분의 기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음운, 문법, 어휘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나눈다 이 소리예요. 우리 국어도 비슷한 변화를 겪어왔다. 국어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전 시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구분한다. 그래서 국어사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대국어는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이전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중세국어는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뜻하는데 15세기를 경계로 해서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근대국어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초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현대국어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어를 말한다. 이러한 국어 역사의 시대 구분은 학자마다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라고 해서 국어의 시대 구분. 자, 고대 국어는 어떻게 되냐? 고대 국어는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이전까지의 국어. 자, 중세 국어는 10세기 이전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뜻한다. 근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15세기를 경계로 해서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때를 뭐라고 하냐? 전기 중세. 그리고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후기 중세 국어로 구분한다라는 거. 이렇게 중세 국어가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근대 국어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초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 현대 국어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어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역사 첫 번째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제 고대 국어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자, 고대 국어 한자를 사용한 우리말의 표현 차자 표기다라는 거죠. 글자를 빌려서 표기했다라는 겁니다. 현대 국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금 쓰이는 말을 조사하면 되지만 고대 국어를 알기 위해서 고대 국어라 그랬어요. 고대 국어는 뭐를 고대 국어라고 한다? 10세기 이전의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 국어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료와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국어는 지금 다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대 국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나 기록이 부족하다 보니 고대 국어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고대 국어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뭐냐? 뭐 때문에? 자료나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국어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써보죠. 자, 고대 국어 연구의 한계점 1번 자료가 부족하다 라는 거죠. 자, 고대 국어를 조사하는 데 향찰, 이두, 구결과 같은 차자 표기로 기록된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시험에는 그 자료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자료가 뭐냐면 서동요예요. 이따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계속 가볼게요.
고대 국어를 조사하는 데에는 향찰 2두, 구결과 같은 차자 표기로 기록된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고대는 우리말을 기록할 만한 고유의 표기 수단이 없어 한자를 빌려 썼는데 이 차자 표기에는 고대 국어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자로 차자 표기를 할 때는 한자의 음과 훈만을 빌려 우리말을 적었다. 그러니까 차자 표기에 할 때의 방법이 뭐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렸다. 이게 차자 표기의 방법이에요. 차자 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한자 음과 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대 국어의 정확한 모습을, 자 보세요. 당시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고대 국어의 정확한 모습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고대 국어 연구의 한계점 2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대 국어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릅니다. 고대 국어의 의문체계에는 된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법은 중세 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어휘에서는 한자를 빌려 쓰면서 우리말에 많은 양의 한자어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제시된 자료는 백제 30대 무왕 신라 증평왕의 딸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불렀다고 전해지는 서동요라는 양가이다. 향찰로 기록된 서동요를 통해 고대 국어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보시죠. 임신서기석이다라는 것도 고대 국어의 특징을 알게 해주는 건데요. 두 화랑이 한번 읽어볼게요. 학문에 전념할 것과 국가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 내용으로 총 74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 새겨진 글은 각각 한자의 본래 의미대로 사용했지만 한문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을 썼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는 방식을 서기체 표기. 서기체 표기가 뭐냐? 조사나 어미 등의 표기가 없었던 거를 우리가 서기체 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미리 고대 국어의 특징을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게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거예요. 고대 국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대 국어의 특징, 먼저 표기부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표기 및 의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표기 및 의문의 특징은, 자,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했다. 두 번째, 된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추측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법에서의 특징. 중세 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중세 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휘네요. 어휘. 이건 다시 써드릴게요. 자, 어휘의 특징에서는 한자를 차자 빌려 쓰면서 많은 양의 한자어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양의 한자어가 유입됐다라는 게 바로 고대 국어의 세 가지 특징. 크게 표기 및 의문 그리고 문법, 어휘의 특징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따가 배울 이제 중세 국어 때 문법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95쪽에 가셔서 서동요를 보도록 하죠. 자, 서동요는요 이렇게 그 선화, 공주, 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탐일지가, 량치고 그 다음에 서동, 방을, 야의, 묘을, 표견, 거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 중 가장 오래된 향가다라는 건데 바로 밑에 향처 표기 방식을 보도록 하죠. 자, 표기 방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부터 보죠. 선화공주.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음을 빌렸어요. 선화공주 훈을 뜻을 빌린 게 님이라는 거예요. 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말을 한자어를 빌려서 이게 음차냐 훈차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타가 남타자인데 여기에 훈을 남 몰래 밀자예요. 남 몰래 지 음을 빌렸죠. 그 다음에 가짜가 시집 가짜인데요. 시집 량 둘고 시집 가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음차냐 훈차냐 이렇게 해놓고요. 마소자 훈차 동방을 다 음차 했고요. 그 다음에 야의 묘을 야의 묘을인데 여기서는 훈차 밤의 묘을 몰래 안을 포자 훈차 안견 갈 다 몰래 안고 가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음차와 훈차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아까 필기해 드렸던 고대 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세 국어 이제 가보죠. 고대 국어는 서동요. 서동요가 나오면 뭐다? 고대 국어다라는 거 기억해 둬야 돼요.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자, 중세 국어를 보도록 하죠. 중세 국어는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전기와 조선 시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 중세 국어, 전기 중세 국어. 언제부터 언제다? 10세기부터 14세기. 국어는 자료가 부족할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후기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자료를 통해 그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기 중세 국어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세기 문헌을 통해서 이제 후기 중세국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5세기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으며 이어적기를 사용해왔고 이어적기를 했다. 글자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하였다. 훈민정음에는 창제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자모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 또한 고대 중세국어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된소리가 나타난다. 된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기억니은을 묶으시 여기까지가 표기 및 의문의 특징입니다. 중세 국어의 표기 및 의문의 특징 4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어 적기를 했다.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다. 자모 지금 사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자모 여기다 써야 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자모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된소리를 사용했다. 된소리가 나타났다. 요거 네 가지. 표기 및 의문의 특징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고대국어 정리했듯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중세 국어에는 체언도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얘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까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사와 어미도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되었다. 이 시기에 삽, 잡, 삽과 같은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법, 이런 객체 높임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안긴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여러 번 결합되어서 구조가 복잡하고 긴 문장이 많이 쓰였다. 이 부분은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입니다. 문법적 특징. 문법적 특징 네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체언도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었다. 조사 어미도 모음 조화로 결합되었다. 삽잡삽과 같은 것으로 객체 높임법을 표현했고 구조가 복잡하고 긴 문장이 많이 쓰였다라는 거. 또 계속 가보죠. 중세 국어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한자어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특히 전세 중기 국어 때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 차용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중세 국어 시기에 우리말은 현대 국어와 비교했을 때 형태와 의미가 다른 어휘가 많았다. 이 부분은 이제 어휘의 특징입니다. 중세 국어의 어휘의 특징. 중세 국어의 어휘의 특징 1번, 2번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는 한자로 표기된 훈민정음의 서문을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이다. 훈민정음을 통해 중세 국어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어제. 임금이 몸소 만들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나란 말씀이 등기기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여기에 이게 뭐냐면 중국과 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 부사격 조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지문이 예로 나올 거예요. 문자와로 서로 사뭇디 아니할세. 문자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 통하지 아니할세. 사뭇디. 통하지 아니할세. 그러니까 우리말은 중국과 달라서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자주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여기서 어린이 나이가 어린이라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동된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자 하는 말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하 놈이, 여기 놈이, 지금 놈은 그 비속어잖아요. 남자의 비속어잖아요. 이때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사람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남자의 비속어로 갔잖아요. 이제 내일을 위하여 어여삐 력이요. 여기서 어여삐라는 말은 지금은 예쁘다 이런 뜻이지만 그때는 뭐야? 불쌍히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의미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이동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간원이 만드니. 자, 여기까지 해서
맹간혼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있죠? 여기는 뭡니까?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마다 기억.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수비라는 게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실용존실이죠. 여기에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던 주로 이어졌기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띄어쓰기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방점을 찍어서, 방점은 뭡니까? 요거 높낮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방점을 표시해 성조 높낮이를 표시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여러 자모 뭐 이런 아래아라든가 그죠?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여러 자모, 그리고 된소리가 나타났다. 말싸움이 어디 갔어요? 여기 뭐 이런 거 된소리 그죠? 그럼 얘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 놓고 보면 체온이 조사와 결합하면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나모, 남간 뭐 이렇게 96쪽에 남아있는 얘들을요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중세 국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근대 국어의 자료를 98쪽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근대 국어 시기는 중세 국어에 비해서 우리말의 모습이 현대 국어와 매우 비슷하게 변한 때이다. 자, 근대 국어 시기. 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의 국어는 중세 국어에 비해서 우리말의 모습이 현대 국어와 매우 비슷하게 변한 때이다. 이 시기에는 한글 자료가 많고 다양한 우리말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시기의 표기법은 표기법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첫 번째 특징이죠. 그리고 띄어쓰기는 독립신문 이후 나타나기 시작됐다. 받침에서 디귿과 시옷이 구분되어 쓰이던 것을 주로 시옷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였고, 세 번째 특징. 방점은 16세기 말부터 없어졌다. 그리고 반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치음. 그리고 여린 히읗, 이런 것들은 표기에서 사라졌고, 그 꼭지 이응이라고 하는데, 꼭지 이응은 그냥 이응으로 표기되면서 사라졌으며, 아래아는 음가가 사라지고 표기만 유지되었다. 네 번째 특징이 되겠죠. 번호를 매겨줄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또한 특징이 많죠. 국외음악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 원순 모음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근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의 특징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 두세요. 오마이노트 할 때 가장 핵심입니다. 당시 문법, 이제 문법 들어가 보죠. 문법은 현대 국어와 유사해 보인다. 첫 번째 특징.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던 체형도 형태가 고정되고, 두 번째 특징. 새로운 주격조사 가가 쓰였다. 또한 시제를 나타내는 엇, get
등의 어미가 등장했다.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냐 현재냐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어미가 등장했다는 거죠. 하지만 구조가 복잡한 문장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쓰였다. 구조가 복잡한 문장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쓰였다. 다섯 번째 특징. 여기까지가 문법의 특징이에요. 근대 국어의 문법의 특징. 근대 국어 문법은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대 국어 시기에는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한글 사용의 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많은 고유어가 한자에 밀려 뭐했다?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말의 어휘의 상당 부분 한자어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으로서 근대 국어의 어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는 중국 당나라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인조 10년에 간행한 두시언의 중간본이다. 성종 12년에 간행된 초간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말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두시언해를 통해 근대 국어의 특징을 살펴보자. 라고 해서 99쪽에 가보시죠. 춘망이라는 내용, 춘망이라는 시 보도록 하죠. 나라의 파망하니 맥화 가람뿐 있고 잣안 봄에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깊어있구나. 성안을 보니까 풀과 나무만 깊어있구나. 시절을 감탄하니 고지 눈물을 뿌리게 꽃까지 눈물을 뿌리게 코 흘리게 하고 여희 여슌을 쓸호니 이별하고 있음을 슬퍼하니 새 마음을 놀래도다.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 요게 뭡니까? 요게 주격조사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바뀐다고? 가로 바뀐다고. 석달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야? 적은 걸 또 적죠? 이걸 거듭적기라고 해요. 거듭적기가 나타나서 혼란스럽다는 걸 이야기했죠. 니어시니 반침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썼었어. 시니라고 썼는데 이 반침이 뭐가 됐어요? 소멸했다라는 거죠. 집의 음서는 집안 소식은 만금이 사도다. 만금보다 비싸구나. 샌 머리를 긁으니 또 벼르니 또 짧아져서 빈혈을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 국어 자료인데요. 두 번째 강남봉 2구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왕집 안에 창내 보다니 기왕의 집 안에서 명창인 2구년을 봤는데 최고의 집 앞에 몇 지월 들어노. 최고의 집 앞에서 그 2구년의 노래는 몇 번이나 내가 들었었지? 이렇게 해야 돼. 몇 지월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뭐예요? 몇 디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니까 국외음화가 사용되었다. 국외음화가 나타났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대국의 특징. 정의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까 꽃지는 원래 디는이라 그랬었는데 이것도 국외음화가 나타난 증거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국외음화가 됐다는 거. 꽃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맞고 봐라. 너를 또 만나는구나. 자, 여기 너를 이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너를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음 조화가 파괴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모음 조화가 파괴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국어 역사를 다 배웠는데요. 특히 뒤에 100쪽부터 이어지는
103쪽까지의 학습 활동을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를 지어놔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꼭 그 정리해서요 마무리 지으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